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디어 백테클 세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가 됐네요. 여러분이 늘 사랑해 주시고 많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홍보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점점점 시청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미디어 관련된 부분들 함께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저널리즘 또 언론이 제대로 서는 그날까지 저희는 힘차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좋아하는 짝꿍 문희정 평론가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많은 걸 준비해서 제가 들어왔는데 원고가 15페이지. 아니에요. 20장이 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너무 열심히 준비를 하셔가지고 우리 문희정 평론가님 네. 감사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그 뉴스버치기부터 시작을 해서 힘차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나라 언론 보도 이상해요라는 얘기는 늘 해요. 그래서 그렇죠. 못 믿겠어요라는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주변 분들한테 예. 그래서 우리 언론을 못 믿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실 설명을 해줘야지만 사람들이 좀 설득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고 근데 그건 내가 잘 모르겠고 일단 이상한 건 알겠어. 그냥 스픽스 미디어 백테크를 봐 예. 라고밖에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우리 예. 깨시민 한 분 한 분에게 구체적으로 뭐가 잘못됐는지를 조목조목 짚어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저희가 조금 함양시켜 드려야 되겠다라는 책임감을 가지고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준비를 하셨군요. 그렇습니다. 먼저 자, 그러면 첫 번째 가져온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첫 번째 코너가 뭐죠, 교수님? 미디어 뉴스버치기입니다. 뉴스버치기라 함은 예. 이번 한 주 조금 뭔가 이상한 보도. 네. 물론 정상적인 보도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 저널리즘에 입각한 제대로 된 네. 보도를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 이상한 것들 중에서 참 반복적으로 이상한 것들을 예. 많이 보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매주 그 대통령과 관련된 지지율이 나오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혹시 지지율 관련 보도를 보면서 혹시 의구심이나 이상하다는 점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지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지지율 한 조사하는 회사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생각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어떤 회사는 어떤 성향이더라 이런 건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지율에 대해서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부분은 있어요. 그러니까 몇 %만 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물론 그렇죠. 저는 이제 또 학자기도 하니까 좀 자세히 보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응답률이 몇 % 정도 되느냐 또는 뭐 보수 진영, 진보 진영이 어느 정도 표집이 되느냐 이런 걸 보긴 네. 하지만 바쁠 때는 그냥 퍼센티지만 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예. 그러니까 교수님이 이 정도면은 네, 네.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그래서 지지율이 몇 % 그렇죠. 나왔대? 네, 딱 맞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거의 지지율 보도를 자세하게 클릭해서 열어가지고 다 읽지는 않고요. 그냥 헤드라인 중심으로 또 그렇죠.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맞습니다. 이번에 몇 %가 됐대. 이거에서 끝나는 건데 예.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문조사, 여론조사와 관련해서도 우리 국민들이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난주 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된 보도를 제가 뽑아왔거든요. 예. 자, 일단 헤드라인부터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세계일보가 윤 대통령 지지율 또 올라 40%대 근접. 예. 예, 리얼미터 이 예. 조사 결과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또다시 전문가들 윤 지지율 상승 동력, 화물연대 총파업 대응, 16강 진출 효과. 이것 때문에 올랐구나라는 예. 짐작을 할 수 있게 하죠. 그렇게 만드네요. 자, 조선일보 윤 지지율 38.9%, 무당층서 10%포인트 올라. 제가 조선일보 기사를 이제 좀 봤더니 예. 일단 긍정평가가 38.9%, 부정평가가 58.9%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안에 리얼미터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 도 스태핑 중단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 소멸 등을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꼽았다. 이런 예. 내용들이 있고요. 자,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와 관련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0.5%포인트 오른 46.0% 이렇게 예. 나왔어요. 예.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38.8%로 낮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헤드라인 제가 전해드릴게요. 예. 아주경제, 윤 지지율 40% 근접, 화물 파업 대응 뒤 보수 중도 상승. 예. 자, 이게 지금 거의 대부분 40%대 눈앞, 예. 40% 목전, 예. 그리고 법과 원칙 통했나? 40% 육박한 윤 지지율. 이건 헤럴드 경제입니다. 예. 연합뉴스 윤 노동 이중 구조 개선에 노무직 호응한 듯 지지율 40% 목전. 시사저널
지지율 40%대 근접. 음. 그리고는 MBN은 윤 대통령 예. 어려운 길 마다않겠다. 지지율 상승에 강경기조 자신감. 자, 그냥 뭐 늘 보던 헤드라인이에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여기서 제가 왜 이게 이상하다고 짚었냐면은 예. 이 보도의 문제점 첫 번째. 예. 38.9%는 객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까? 아닙니까? 높은 수치가 아니죠. 대통령 지지율이 38.9%면 높은 수치가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계속해서 이 헤드라인 몇 개만 살펴봐도 예. 상승, 40%대 육박. 예.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을 줘요. 그러네요. 뉘앙스가. 뉘앙스 자체가 맞아요.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짠 듯이. 그리고 또 하나가 상승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헤드라인에서도 또는 기사 내용에서도 이제 리얼미터 측이 밝힌 바에 의하면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다. 그래서 마치 그 파업 노동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경 기조로 나오고 있는 이 정부가 잘하고 있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앞서 말씀드려서 우리 국민들이 설문조사와 관련해서도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표현한 이유가 뭐냐면은 자, 그렇다면 정말 설문 질문에 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을 왜 지지하십니까? 라는 문항이 있었을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대다수가 파업에 원칙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을 것 같은데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은 매주 예.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어떤 질문들이 나갔는지에 대해서 예, 설문 문항이 쫙 나와 있습니다. 예. 자, 거기 보면 일단 지역이 어디십니까? 이것만 예.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예. 연령대가 어떻게 되십니까? 예. 그렇죠? 자, 귀하께서는 어느 정당을 지지하십니까? 예. 자, 그리고 귀하께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자, 그리고 직업은 무엇입니까? 귀하께서는 어떤 스스로 생각하실 때 어떤 이념적 성향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끝. 끝. 그러니까 뒤에는 뭘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없어요. 없는데 이게 그거를 다예요. 이게 다인데 어떻게 지금 분석은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보도에서는 리얼미터 측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쌍따옴표를 또 씁니다. 그리고 그 쌍따옴표의 부분을 가져와 가지고 헤드라인으로 쓴 거죠. 예. 근데 저는 묻고 싶습니다. 리얼미터 측에서 분명히 조사를 할 때 질문 내용에 그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예. 근데 어떻게 그 상승 요인이라고 하면서 원인을 이런 거다라고 유추를 하신 거잖아요, 말 그대로. 그렇죠. 그럼 분석을 자의적으로. 한 거죠.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분석을 한 거죠. 그렇죠? 그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틀릴 수도 수도 있고. 있죠. 그럼 당연하죠. 근데 왜? 예.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근데 왜 마치 이 문항에 있었던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원인이 딱 그거다. 이 정부가 그 부분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올랐다라는 식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 전 너무 궁금하고 이거 결국 국민을 호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가장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뭐냐면 40%라고 하는 부분들을 자꾸 강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38.9%인데 9%. 40% 근접 얘기하다 보면 마치 상승세가 계속 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거의 40%에 다 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 보지 않고 헤드라인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40%에 가깝게 왔으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구나. 국민들이 대통령에서 지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분석한 것이 물론 리얼미터 자체적으로 분석한 거라고 볼 수 있지만 그게 100% 맞는 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따옴표를 가져와서 그대로 보도 인용을 함으로써 마치 화물연대 파업에 강경 대응한 것이 지지율 상승의 전반적인 요인인 것처럼 얘기한 것도 정확하지 않다. 예를 네. 들면 전문가들이나 정치 평론하는 분들도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아유, 충분히. 그럼요. 예. 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정당의 지지율을 올릴 수도 있고 예컨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간 올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간과한 채 이게 단순히 그냥 파업에 강경하게 대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의도를 제대로 이해하는데 상당히 방해가 되는 그런 발언이나 보도라고 볼 수 있겠죠. 같은 결과를 놓고도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따지면은 이 여론조사 결과가 무슨 의미가 있나 어떤 식으로든 해석하기 나름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게다가 사실 제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 여론조사라는 걸 솔직히 못 믿겠는 거예요. 도대체 네. 어떤 질문들을 했지가 궁금해지고 그다음에 저는 여론조사 전화를 거의 못 받거든요. 아, 그래요? 그 도대체 어떤 분들이 받나. 그래서 실제로 아까 이념 성향과 관련된 질문이 있었잖아요. 마지막에 있었죠. 예.
이거 응답한 사람들 이념 성향을 또 저는 꼭 챙겨봐요. 맞아요. 그러면 항상 본인이 보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의 응답률과 음. 숫자가 60에서 70명 정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2천여 명 정도 되는 응답자 중에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항상 보수가 많이 응답을 맞아요. 한다? 음. 어떤 때는 100명을 넘어가기도 해요. 자, 그러면 그 결과가 좀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죠. 왜냐하면 표본이 물론 2,000명 정도 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근데 네네. 리얼미터가 갖고 있는 뭐 이게 뭐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리얼미터는 조사를 낮에 해요. 2시부터 4시 사이에. 그 시간에 전화를 누가 받겠냐는 거야. 저 방송 중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수 쪽에 이게 연세가 많으시거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 응답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ARS로 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 거기에다가 연령대가 좀 높은 분들이 받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우리 시민들이 음. 직접 들어가가지고 문항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제대로 된 적절한 문항이었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응답을 어느 정도로 했는지도 봐야지만 그게 확실하게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언론이 보도해주는 대로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됐는데 아니 근데 원래요 이 지지율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보도를 쭉 했어요. 음. 라고 많은 분들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럴 굳이 수 있죠. 지금 문평론가가 왜 네. 꼭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지지율 보도만 문제를 삼습니까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제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보도 어떻게 나왔는지를 예전에. 예. 좀 살펴봤어요. 예. 잘 들어보십시오. 헤드라인만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시스 2021년 12월 27일자 보도입니다. 문 대통령 지지율 37%. 코로나 대처 미흡 평가 증가. 예. 아시아경제 2020년 10월 8일 강경화 북한 악재에도 문 대통령 민주당 지지율 동반 상승. 뉴시스 2021년 9월 27일 국힘 지지율 40.5% 최고치 경신. 문 대통령 40%대. 서울경제 2021년 9월 27일 국민의힘 지지율 40.5% 2주 연속 최고치. 문 대통령 40%대 지지율 유지. 서울신문 2020년 12월 24일 문 대통령 지지율 부정평가 59.1% 또 최고치. 연합뉴스 2021년 1월 25일 문 대통령 지지율 43%. 서울 국민의힘 우세. 자, 제가 이렇게 몇 개만 전해드렸는데 예. 문재인 대통령이 40%를 넘어도 40%밖에 안 되네라는 부정적인 느낌의 헤드라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상하게 헤드라인에 국민의힘 지지율 관련 보도가 계속 나와요. 같이. 희한하죠. 예. 마지막 연합뉴스 보도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했대요. 서울만 그런 거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 지지율을 봤어요. 예, 어떻습니까? 봤더니 더불어민주당이 예. 지지율 1위예요. 1위예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왜 보도했어요? 국힘당을 뽑았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마치 이 헤드라인만 보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은 40% 볼 거 없고 예. 중요한 건 여러분 국힘당 지지율이 지금 최고치 경신했어요. 막 오르고 있어요. 누가 보면은 이 헤드라인만 보면 1위 정당이 국힘당이구나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의 내용은 이런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1.9% 오른 32.8%를 기록하며 국민의힘을 8주 만에 앞질렀다. 앞섰죠.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렇죠. 이게 중요하지. 근데 이걸 굳이 배제를 하고 네. 서울만 따로 빼내가지고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응답한 사람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보세요. 자, 2,000명을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의 표집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전체. 뭐 모르겠어요. 2,000명인데 뭐 200명? 그 정도 사람들 조사한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게 중요한 건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고 국민의힘은 뒤처져서 앞지르는 거잖아. 네. 이게 더 8주 중요한. 만에 이게 정당 지지율이 뒤집힌 게 사실 그렇죠. 더 중요한 더 거죠. 중요하죠. 그걸 그럼 써야지 여기다가 네. 서울만 딱 꺼내가지고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우세하다. 이렇게 기사를 쓰면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그렇게 그 헤드라인 자체가 긍정적일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이상하게 문재인 대통령 때는 40%를 넘어가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럼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럼 문재인 말이 안 대통령이 되잖아요. 훨씬 높았어요, 훨씬 사실. 높죠. 예. 부정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60%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헤드라인으로 잘 뽑지도 않고요. 그게 이슈화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게 지금 보도를 뽑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일본의 음. 기시다 후미오 총리 관련해서 지지율 관련 보도가 계속 우리나라 자주 나오거든요. 예. 왜 자주 나오냐면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자민당이 계속해서 그냥 내부 사람으로 바꿔가면서 총리만 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웃긴 게 일본에서는 총리의 지지율이 30%대 정도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난리가 납니다. 지지율 쭉 빠졌기 때문에 총리 다시 바꿔야 바꿔야 되는 거 된다.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그걸 우리 언론에도 그대로 갖다 씁니다. 자, 들어보십시오. 예. 뉴스원. 일본 기시다 내각 지지율 34.2%, 4개월 연속 최저치 기록. 강요 셋 낙마, 기시다 지지율 37%, 스가 정권 말기 수준. 이건 다시 말해서 스가 총리가 이 지지율 때문에 또 나오겠죠. 그 낙마를 한 거 바뀌었죠. 아닙니까? 예. 예, 그 얘기인 거예요. 예. 서울경제. 표현이 굉장히 적나라합니다. 나락가는 기시다 내각 지지율 37%. 또 최저. 이데일리. 일 기시다 내각 지지율 37%. 역대 최저. 한겨레. 특파원 칼럼. 민심의 무서움 보여주고 있는 일본. 아시아경제. 예. 연일 최저치 갱신. 재정 퍼주기 논란에도 반등 없는 일 기시다 정부 지지율. 이게 37%를 기록하고 있는 기시다 내각에 대한 우리나라 보도의 헤드라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슷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기시다 내각이 37%고 네. 윤석열 대통령도 30 뭐 올라서 38점 얼마라며요. 네. 그럼 이렇게 써야지. 민심의 무서움 보여주고 있는 한국 이렇게 아니면 연일 최저치 경신 예, 뭐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예요 지금?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 이렇게 쓰면서 왜 우리나라 대통령 지지율에 대해서는 그렇게 안 쓰는 거예요? 어머, 문재인 대통령에 참나. 대해서는 그렇게 썼다니까요. 그럼 왜 사람마다 다르게 써? 차별해?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진짜 언론사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무슨 기준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헤드라인을 뽑는지. 예. 예. 아마 이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니 앞으로 지지율 관련해서 보도가 나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봐 보십시오. 그러면 똑같은 수치여도 유독 윤 대통령이나 박근혜 대통령 같은 저쪽 보수 대통령일 때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들로 쓰고. 어떻게든 마사지를 해주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예. 에휴, 정말 이러니 이 언론들이 그 보도하는 대상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보도를 하고 다른 관점으로 보도를 하고 다른 부분으로 보도를 한다는 것은 공정성을 완전히 상실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를 들면 일본과 우리나라의 보도에도 차이가 있고 지금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보도에도 차이가 있고 언론은 왜 이렇게 객관적인 관점 또는 중립적 관점 원래 가지고 있는 기본적 관점이 아닌 그때그때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본인들의 관점이 바뀌는지 이래가지고 어떻게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또 재밌는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네. 얼마 전에 미국 중간선거 있었잖아요. 있었죠. 예, 지난 달 초에 그때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 못 나타났어요. 왜 네. 못 나타났냐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여서 최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게 오히려 후보들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민생 경제를 챙기고 있었거든요. 그 보도를 우리나라 언론이 그대로 합니다. 그러면서 40% 지지율인 바이든은 유세 현장에도 못 간다 이런 식의 보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러면 40%도 안 되는 예, 윤 대통령은 어떻게 했어야 하는 걸까? 그러니까요. 근데 열심히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뭐냐고요 대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객관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보도를 하는 언론들이 국민의 여론을 왜곡하는 거예요. 국민들은 사실 지금 뭐 문희정 평론가 잘 분석을 해주시니까 이해를 하지. 이거 보지 않고 그냥 이 기사만 내용만 보면 뭐 잘못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잖아요. 윤 그럼요. 대통령이 잘하고 있구나 예컨대. 윤 대통령이 이렇게 하면 뭐 지지율이 더 오를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여론이 형성이 되면 국민들이 선택하는 어떤 선택에도 잘못된 선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변에 저는 제발 이제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앞으로 우리 이제 사실 진보 쪽이라고 하시는
깨어있는 시민들조차도 아, 이번에 그 30 몇 %가 나왔대. 아우, 이번에 40% 넘었대. 맞아요. 막 그런 얘기 하죠. 이런 게 집착하지 마십시오.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그 여론조사를 한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어떤 예. 문항들로 질문했는지 그리고 응답한 사람들 성향이 어땠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주변 분들이 막 야, 우리 윤 대통령 지지율 봐. 40% 넘었잖아. 막 언론에서도 난리 났어.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조목조목 비판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응답자의 비율이 어땠고 사실 그리고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조목조목 숫자 자체 아, 그래 좀 올랐더라 이러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디테일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언론이 이렇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하지 않으면 국민들, 시청자들, 독자들이 똑똑해질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론을 혼내주고 잘못된 보도에서 언론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 시청자, 독자들이 똑똑한 분석을 통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 같네요. 네.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네요. 근데 음. 저는 이게 한편으로는 되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흐름이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은 예전에요. 네. 예전 생각해보면 교수님이 몇 학번 때시죠? 제가 93학번이거든요. 나이를 얘기하게 되네. 아. 80년대. 왜냐하면 8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래도 언론사 기자 하면은 나름 우리 사회에서 엘리트 계층이 그랬었죠. 예, 맞아요. 가는 곳이었어요. 그랬어요. 맞아요. 교수님 그때는 제 엄청 기억에 힘들었어. 기자 되기. 맞아요. 시험 보고 막 이래서. 맞아요. 그래서 오죽하면 언론고시란 말이 네, 맞아.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예. 그래서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은 사자 붙은 직업 플러스 기자, 네, 맞아요. 언론사 들어가거나 그랬었어요. 또는 교수가 되거나 이거였어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의 학력 수준이 다 같이 쭉 올라갔습니다. 예. 소위 엘리트라는 게 소수층이 된 게 아니고요. 예. 그리고 학교 성적만으로도 그 엘리트가 이제는 결정되는 시대도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아니지. 지금 달라졌어요. 전혀 달라졌어요. 엄청 달라졌어요. 맞습니다. 각계각층의 전문가들, 그러니까 국민 전체가 거의 대부분이 자기 분야에서 어느 정도는 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분야를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최고잖아요. BTS는 춤과 노래에서 최고인 최고죠. 뮤지션이죠. 네, 저는 그 맞아요. 분야를 모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학교 성적으로 너 학교 어디 나왔어? 이걸로는 그 순위를 매길 수 없는 사회를 그런 살고 상황이죠. 있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기자보다 음. 지적 수준이 떨어진다거나 음. 기자들보다 정보력이 떨어진다라고 단정 지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예. 맞아요. 예. 음. 그래서 사실은 왜 기사가 이렇지를 대다수 국민들이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를 살려면은 우리가 흔히 그 얘기하거든요. 아유, 그래도 내가 이 분야에서 밥 먹고 살려면은 아우, 그래도 보통 사람들 일반인들보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우리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루에 막 몇 시간씩 앉아가지고 고3 때 정도로 공부를 하거든요. 진짜로. 그거 공부 안 하면은 요즘 외신들은 여러분도 다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차이점을 만들려면 제가 노력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왜 우리 언론에 있는 이 기자들은 노력을 안 합니까? 안 해. 국민들의 수준이 그만큼 올라왔는데 왜 그만큼 여기 이 바닥에서 기사 써서 밥 먹고 사시면서 왜 노력을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 저는 뭐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언론사들이 이제 많아졌잖아요. 많아지고 이제 뭐 개인들이 운영하는 언론사들도 많고 이러다 보면 개인들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많이 작용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언론사 사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고요. 두 번째는 돈을 벌어야 되겠다는 목적으로 언론사를 해요, 이 사람들이. 예전에 언론사들은 물론 돈 버는 것도 목적일 수 있지만 사명감이 있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근데 그런 사명감보다는 요즘 이제 돈벌이 수단으로 언론이 자꾸 활용되다 보니까 자극적이고 그다음에 좀 치우치고 편향적인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레거시 미디어에 네. 종사하시는 언론인 분들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레거시 미디어는 품위가 있다, 품격이 있고 수준이 있다라고 별로 말씀을 아닌 것 하시는데요. 같은데. 저희가 지금 3주째 보고 있는데 네. 그 품격의 차이를 저희는 못 느끼겠습니다. 제발 전혀. 예, 품격의 차이를 좀 느끼게 해주십시오, 레거시 알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자, 지금까지 이제 그 여론조사 관련한 거 우리 문희정 편의가 잘 준비해 오셔서 잘 봤고,
두 번째로 그러면 네. 이번에는 이 그렇지 않아도 장경태 최고위원이 지금 고소당했나요? 고발당했나요? 네, 고발당했죠. 고발당했잖아요. 네.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네. 조명을 썼냐 안 썼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음. 있는데 어쨌든 그건 뭐 차치하고 이 빈곤 포르노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이와 관련된 보도도 지금 관심을 끌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저 속상했던 게 뭐냐면은 제가 앞서서 그 언론인의 수준이 더 이상 이제 국민들보다 월등하다, 정보력이 월등하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예전에는 월등하게 기자들의 지적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을 형성한다. 예. 그러니까 소위 여론을 형성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왜?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일반 대중이 잘 모르는 내용들을 언론이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주는 역할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예, 맞습니다. 근데 이번 빈곤 포르노 관련해서 보도를 보면 이제는 정말 언론은 그런 역할은 없구나, 스스로 내던졌구나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사실 우리 사회에서 그 이 언론이 저희는 지금 방송을 하고 있지만 저희처럼 방송이 아니더라도 계속 언론을 모니터하면서 언론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시민 있죠. 예, 단체들이 언론 있잖아요. 시민단체들. 그중에서 이제 민주언론 시민연합에서도 음. 저는 이 활동가분들 굉장히 짠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분들 하루 종일 종편 보는 분들은 종편 보거든요. 봐야 돼요. 봐야 분석을 돼요. 해야 되니까. 분석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늘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활동가 분들한테는 상담 치료나 이런 것들이 반드시 병행돼야 되겠다. 왜냐면 하루 종일 정말 유해한 것들을 예. 거기에 본인을 노출시키는 거잖아요. 음. 아무리 일이지만. 그래서 그분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극에 달하는데 그분들의 스트레스의 결과물로 저희가 굉장히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 정보를 알게 되는데 이번에 예. 빈곤 포르노 정쟁 받아쓰기 엉뚱한 포르노 논쟁만 키웠다. 라는 제목으로 예.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보고서를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예. 왜냐하면 이분들이 힘들게 쓰신 보고서니까 예. 우리가 정확하게 이 내용을 알 필요가 있다. 네. 자, 빈곤 포르노라는 건 기부나 모금 캠페인이나 미디어에서 빈곤을 자극적으로 묘사해서 대중의 동정심을 불러일으켜서 모금이나 지지를 유도하기 위한 사진과 영상물을 이야기합니다. 예. 이거는 뭐 거의 대부분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의 그 해외 그러니까 정상회의에 갔는데 공적인 어떤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서 혼자 돌발 행동을 한 거 아닙니까? 영부인들과의 어떤 행사 자리에는 불참을 하면서 본인이 저런 식으로 일탈 돌발 행동을 하면서 소위 말해서 빈곤 포르노라고 할 수 있는 식의 사진, 예. 보도들이 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을 가지고 첫 번째, 왜 영부인으로서 공적 수행을 위해서 가신 분이 개인적으로 저런 활동을 하셨느냐가 첫 번째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사실 본인이 저렇게 어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본인이 공적 수행을 하실 때 가지 마시고요. 개인적인 돈을 써가지고 세금으로 가지 마시고요. 본인 돈을 써가지고 개인적으로 가십시오. 그렇게 가시는 건 저희 아무 말 안 합니다. 근데 왜 공적인 업무차 간 저 자리에서 공적인 업무를 팽개치고 그러니까 돌발 행동을 하신 겁니까? 그리고 두 번째, 저 사진들이 계속 노출이 됐을 때 저 사람들, 그리고 그 캄보디아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전 세계 정상들 모아놓고 회의를 하면서 누가 우리의 치부를 다른 나라에서 뭐 예를 들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 우리가 니들보다 조금 더 잘 살고 우리가 니들을 도와줄 수 있어라는 시선으로 정말 어려운 쪽박촌에 가신다거나 노숙자들을 가시면서 막 그런 것만 만약에 보도가 부각이 됐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우리나라를 무시해도 유분수지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아니 정 그렇게 도와주고 싶으면은 개인적으로 조용히 왔다 가지 왜 저렇게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그런 나라로 만들어? 라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할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외교적인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저 부분과 관련해서도 실수를 했고요. 또 하나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다 할지라도 도움을 받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의 존엄감은 최소한의 존엄감은 지켜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생성이 된 거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는데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김건희 씨가 말 그대로 빈곤 포르노 행태를 반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정확한 지적이 나왔으면은 사과 한마디였으면 됐어요.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불찰이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끝날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아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히려 그 얘기를 한 사람을 고소 고발을 한다거나 예. 또는 더 충격적인 거는 포르노라는 말에 꽂히셨어요. 음. 다들 정치인분들, 국민의힘 정치인분들이.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음. 정치권 막말 퍼레이드만 중계가 됐습니다. 네. 관련해가지고 외신에서 관련 보도가 나왔는데 외신에 정말 창피했던 게 뭐냐면은 빈곤 포르노 문제가 불거졌는데 외신의 내용은 그거였어요. 정치권에서 이 포르노라는 말이 예. 부각돼가지고 그 말을 한 의원을 음. 고발했다. 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사실 외신 보도에서. 외신 보도에서 그러니까 예. 외신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심지어 빈곤 포르노라는 말은 있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쓰는 말이잖아요. 예. 근데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러면은 뭐 김장하러 가서 찍은 건 김장 포르노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트집을 잡는 거죠. 그리고는 JTBC는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 박성태의 다시 보기, 빈곤 포르노, 대한민국 국모, 영부인 향한 발언들. 저는 예. 이 제목에서도 이거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왕국입니까? 국모라고 얘기했다는 왜 거죠. 국모입니까? 그렇지. 지금은 국모가 아니지. 영부인이잖아요. 대통령 부인이죠. 대통령 예, 예, 부인이잖아요. 예, 그걸 왜 국모라고 표현합니까? 그렇죠. 예, 이것도 저는 잘못됐는데 여기서 박성태 앵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장 의원은 학술적 용어라고 했고 당사자도 아닌 제3자들은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3자가 보기에도 단어 자체가 가진 선정성 때문에 영부인을 향한 표현으로는 부적절해 보인다. 아니 사회적으로 그냥 쓰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쓰면 안 일반- 돼요? 아니 써도 되지. 뭐 아니 빈곤 포르노란 말이 무슨 이게 뭐 선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웃기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 단어는 그 단어 자체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나 아니면 그 이 모금 단체들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상품화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비판하는 점에서 나온 거예요.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렇죠. 근데 그런데 그거를 포르노란 말에 문제를 삼으면 안 되는 거지. 조선일보도 사설에서 예. 국회 제1당 주요 활동된 대통령 부인 스토킹. 이게 왜 스토킹입니까? 저희가 쫓아다녔습니까? 심지어 기자들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제공이라고 이름 붙은 사진들과 서면 브리핑 자료만 나온 거 아닙니까? 맞아요. 네, 기자들도 못 오게 했잖아요. 취재 막지 않았습니까? 누가 누굴 쫓아다녔다고 스토킹이라고 표현을 합니까? 매일경제, 필동정담, 정말 웃기는 사람들. 여기서 김건희 여사가 심장병 하나를 안아준 걸 갖고 빈곤 포르노, 외교 참사 생트집을 잡는 건 한편의 코미디다. 국내에서 치료할 길이 열렸다니 좋은 일 아니냐. 불온하게 보는 사람이 더 문제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는 법. 웃기고 있네 라는 비아냥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면 그만하라고. 그럼 웃기고 있네라는 비아냥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이 말 그대로 음.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이시나 봐요. 왜 포르노라는 말에 그렇게 발작 버튼이 눌려지신 걸까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김장 포르노, 연탄 포르노입니까? 그리고 관광 포르노입니까?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써요. 국힘당 의원들께서. 왜요? 여러분한테는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으신가 봐요. 저는 사실 포르노라는 의미가 별 의미가 없거든요. 저한테는. 그렇죠. 아니, 저는 그 앞에 있는 빈곤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꽂히는 단어거든요. 저한테는. 아니 그리고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그 자체가 하나의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제 말이요. 그걸 두 개를 분리하면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하면 빈곤 포르노는 그 자체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라니까요, 하나에. 근데 그거를 왜 아니 그걸 하나로 묶어서 설명을 해야지. 포르노만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이게 선정적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쓰고 있는 빈곤 포르노이란 단어를 썼던 그 많은 단체들은 다 그러면 그 선정적인 단어들이에요? 선정적인 단체들입니까? 아니죠. 이해가 안 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이런 막 얘기가 나오더라도 제대로 된 언론이라면 원래 빈곤 포르노가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이 아니어서 이런 논란이 굉장히 부적절하다. 오히려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라는 식의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네. 제대로 된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다 그런 식으로 보도가 이어져야 되는데
언론들이 오히려 이런 부분에 부안해동해가지고 음. 어떤 식의 그러니까 더 논란화시킨다라는 겁니다. 예. 그나마 경향신문 잘못된 시선 빈곤 포르노 11월 17일자 기사에서는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굶주린 아이의 이미지는 포르노에 가까울 정도로 위험하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이 이 부분이 인간의 존엄을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있다. 조심해야 된다. 이런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예.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국제구호개발 NGO와 예.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가 아동을 중심에 둔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한 미디어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런 식의 아동의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동정심을 유발시키는 예. 이런 것들 사용하면 안 된다. 이 방식 안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쫙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가이드라인을 철저하게 위반한 건 김건희 씨였고 그 가이드라인을 위반했다고 지적한 의원을 고소 고발을 하고 언론에서는 왜 영부인을 향해서 빈곤 포르노라는 부적절한 단어를 쓰느냐라고 부하 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애꿎게 이 사실 굉장히 빈곤 퇴치를 위해서 노력했던 수많은 헐리우드 배우라든지 유명인들 있잖아. 예. 그 사람들 이름까지 거론을 해서 먹칠을 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들도 포르노냐? 그리고 뭐 그런 단체는 포르노 단체냐? 정말 입에도 담기 힘든 정말 수준 떨어지는 말들을 막 내뱉는 게 국힘당 의원들이었고 그런 것들을 아무 여과 없이 아무 비판 없이 보도를 하고 있는 게 우리 언론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빈곤 포르노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쓰는 단어들 있잖아요. 용어들이 많습니다. 그런 네. 용어들을 언론이 제대로 잘 분석해서 쓰고 그런 네. 용어를 쓰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했던 행동이 빈곤 포르노에 관련해서 비판을 받을 지점이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이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 가지고 그 단어를 썼으니까 문제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죠.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고 쓰여지고 있고 또 일반 사회에서도 다 알려진 단어인데 본인들이 처음 들었다고 해서 이걸 이상하게 쓰면 안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지금 보니까 이게 예전에 그 언론들 지금의 이렇게 빈곤 포르노 말만 가져가지고 막 공격했던 사람들이 예전엔 다른 보도를 했다면서요. 맞아요. 네, 참 중앙일보가 2019년 3월 20일자에 예. 기부 필요한 배고픈 아이들 사진 왜 항상 웃고 있을까라는 조희경 한국 컴펜션 후원개발실장의 기고글을 예. 보도를 합니다. 그 내용 속에서 사실 이런 비참한 모습이 담긴 사진 찍으면 안 된다라는 식의 어떤 이게 반성적 작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2019년 10월 21일자 머니투데이에서도 예. 가난하다고 동정하지 마. 아프리카의 진주가 뿔났다. 이런 기사에서 선진국 자선단체들이 주축이 돼서 만드는 이런 이미지는 일견 폭력적이기까지 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때는 그랬고. 그땐 그랬어요. 예. 참. 근데 지금은 이렇게 또 빈곤 포르노 가지고 또 공격을 합니까?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일부러 빈곤 포르노를 이용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지금. 맞아요. 2019년 기사에는. 그렇습니다. 말이 됩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러면 왜 그때는 공격 안 했습니까? 아니 이게 무슨 김건희 여사와 연관만 되면 다 공격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언론이 결론은 그거예요. 빈곤 포르노를 정말 몰라서 이런 보도 말도 안 되는 보도들을 내놨을까? 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뻔히 알면서도 교수님이 지난번에 그 말씀하셨어요. 네. 언론들이 어느 순간 권력 지향적으로 네. 정치 지향적으로 바뀌었다.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러니까 언론이 언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정치와 권력을 지향하면서부터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 참. 아유.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가끔씩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보고서가 나오면은 여러분 네. 좀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활동가 분들이 굉장히 애써서 열심히 보고서를 쓰니까 꼭 좀 많은 분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예. 참 우리나라 언론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안타깝고 이런 식의 보도가 난무하면 과연 국민들이 언론을 어떻게 생각할까? 만약에 이런 식의 보도 상황을 자 영부인이 빈곤 포르노 사진을 일방적으로 찍어가지고 배포를 했어요. 그럼 나 잘했지. 자 미국의 언론이라면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을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언론이 다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이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제가 앞서서 지적했던 그 부분들을 다 지적하면서 엄청난 비판 기사가 쏟아졌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 장경태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는 게 맞다라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만약에 국힘당 의원들처럼 이런 얘기들, 김장 포르노냐, 연탄 포르노냐, 단체 포르노냐, 그럼 오드리 헵번도 포르노 배우냐, 정우성도 포르노 배우냐,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나오면 예. 아마 미국 주류 언론들은 다 저 사람들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저렇게 국민을 호도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는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런 식의 비판 보도가 쏟아질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처럼 이렇게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보도가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적어도. 답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뉴스 뻗치기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 코너로 넘어가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가짜 뉴스 감별사. 오늘 보니까 주간 뉴스 가운데 가짜 뉴스 골라보고 바로잡기 하겠다고 가져오신 게 노조 파업 관련된 거예요. 네. 미디어 오늘이 예. 문화일보의 기획 파업 왜곡 보도와 세 가지 무지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냈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화물연대 파업에만 집중을 하는데 예. 지하철 노조들의 파업도 사실은 굉장히 조금 심각한 상황으로까지 확산이 될 했었죠. 예, 예, 그런데 했었는데 예. 그나마 다행히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요. 예. 자, 문화일보가 지난 11월 30일자 일면에 화물연대 업무 복귀 안 하면 안전운임제 전면 폐지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미디어 오늘 보도에 따르면 이 내용 안에 심각한 가짜 뉴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실이 그래요? 아닌. 예. 그렇습니까? 네. 어떤 내용입니까? 자, 이 보도에서 문화일보가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서울교통공사 노사가 합의문 완성 직전 단계에서 현정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방문 직후 교섭이 결렬된 것으로 확인됐다. 예. 민주노총의 기획 파업 의혹이 제기된다. 기사는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렇죠. 자, 실제로 노사 합의 다 끝났는데 갑자기 민주노총에서 간부가 오더니 예. 그 간부가 방문하고 나니까 갑자기 이게 뒤집어지면서 합의가 깨졌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그러면서 민주노총이 원래 노사가 합의를 해서 파업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민주노총 때문에 파업이 됐어. 이런 뉘앙스로 오케이. 기사를 쓴 거죠. 예. 예. 그래서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디어 오늘 기사에 보면은 예. 이게 잘못됐다라고 조목조목 비판을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자, 일단 김정섭 공공운수노조 서울교통공사 노조 교육선전실장이 예. 이거 합의된 거 아니었다. 그리고 현정이 위원장이 방문한 시각도 틀리다. 아, 시간 자체도 그리고 틀리고. 문화일보가 심지어 우리 쪽에 확인 취재도 안 했다. 그럼 자기들이 그냥 쓴 거예요? 취재도 안 하고?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기사가 나오니까 예. 자, 이 기사가 나오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노조 측은 굉장히 의구심을 제기를 합니다.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당일 아침에 기자회견에서 파업을 두고 예. 정치 파업이다라고 주장한 뒤에 예. 문화일보의 서울시 관계자가 그러니까 문화일보는 서울시 관계자를 확인했다라는 거예요. 아. 지금 이런 식으로 민주노총에서 기획한 파업이다라는 식의 보도가 나왔고 그 이어서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이 따라 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도가 나와버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가세가지고 이 문화일보 보도 보라고 이거 맞네 민주노총이 파업을 기획했구만 이러고 이제 비판을 막 쏟아냈다라는 겁니다. 그럼 서울시만 취재를 하고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취재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문화일보 데스크 쪽에 예. 이제 물어봤어요. 미디어 예. 오늘 쪽에서 그랬더니 유병권 문화일보 사회부장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얘기해서 썼다. 당시에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당시에 틀리지 않았다고 봤다. 예. 그래서 아니 그러면 그 당사자 반론은 왜 취재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서울시도 파업에 대해서 책임 있는 기관이야. 아니 양쪽을 물어봐야지 말이 돼요 이게? 이게 무슨 기자의 기본이 안 돼 있어.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서울시도 파업의 기관이죠. 맞아요. 그럼 거기 취재했으면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쪽도 취재를 해야죠. 한쪽만 취재하면서 그게 전부다고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하신 그 교수님 말씀이 뒤에 예. 또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 이거 어쨌든 노조 쪽에서 이거 틀린 거라고 하는데 기사 수정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예. 틀렸다는 거 어떻게 아느냐? 그걸 왜 당신이 물어? 한쪽 얘기만 들을 수 없어. 공식적으로 요청하면 절차와 과정을 거칠게.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한쪽 얘기가 뭐예요? 지금 기자가 취재를 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미디어 오늘이라는 언론지는
언론사를 대상으로 취재를 주로 하는 거예요. 언론의 취재에 대해서 그렇죠.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 그 취재 과정이면 자기도 취재원이잖아요. 네. 그럼 답변할 의무가 있지. 왜 당신이 그걸 물으라니요? 자기도 다른 데 취재하면서 다 물어보잖아.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 참. 되게 웃기네요. 그러니까 아니 정작 한쪽 얘기만 들어가지고 예. 보도를 내놓고는 미디어 오늘 측에는 이게 노조 측이 틀렸다고 하는데 이 수정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어떻게 노조 한쪽 얘기만 들어? 아니 말이 다 진짜 어처구니 없네. 그럼 양쪽 얘기를 듣든지.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맞으려면 이 문화일보 데스크라는 사람의 말이 맞으려면 양쪽을 듣고 써야죠 기사를. 그러면 이 말이 맞지만 지금 성우 씨 의견만 들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공정한 보도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 노조의 의견이 다르다고 지금 얘기하고 노조가 지금 그 사실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노조 의견을 듣고 거기에 기사에 반영을 해야지. 양쪽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다. 이게 정상 아니에요? 저희는 다 그렇게 어처구니가 생각하죠. 없네. 예. 자, 제가 봤을 때는 예. 이 내로남불적인 이런 모습은 문화일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제가 굉장히 흥미진진한 기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미디어스의 기사인데요. 네. 조선노보, 이건 이제 조선일보의 노조가 발행하는 신문입니다. 예. 예, 조선노보. 회사 인상한 10년 내 최고. 일부 구성원. 이게 노보냐?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조선일보 노사가 지난달 28일에 3.4% 임금 인상안에 합의를 합니다. 네. 그런데 조선일보 내부에서 노조가 임금 협상 과정에서 사측 입장을 대변하는 글을 노보에 실은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이게 노보냐 사보냐 이런 식의 문제를 제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조선일보 아니 노조 창피한 줄 아니 이러면 좀 창피하지 않을까요? 네, 이게 노조 입장을 대변한 게 노보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회사 측 입장을 대변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조선일보 이제 사우들께서 직원분들께서 아니 노보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노조 입장을 대변해야지라고 그렇죠. 항변을 하는 거잖아요. 네. 저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노조나 직원들 우리 노동자들 입장에서 기사를 쓴 적이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늘 그렇죠. 사측을 대변하니까 당연히 조선일보 노보도 사측을 대변하는 게 맞지 않나요? 본인들의 늘 쓰던 그 성향대로 아니 되게 재미있는 게 예. 그래서 이제 미디어스가 음. 박국희 이 박국희 기자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유명하시죠? 예, 네, 굉장히 유명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분이 쓴 기사 한번 찾아보세요. 그냥 그러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름도 독특해서 외우기도 쉬워요. 박국희, 네. 국희 과자 제가 참 좋아했는데 말이죠. 이 다음부터 과자를 안 먹습니다. 그걸. 박국희 노조위원장이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노조가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 아니냐는 내부 비판과 관련해서 구성원들의 노조 활동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반박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노조원 대상 임금 여론조사를 한 달 내내 진행해도 참여율이 50%가 안 되고 임금 협상 관련 대의원 회의를 해도 참여율이 50%가 안 된다. 조합원들이 기본적인 의무를 다 하고 나서 권리를 이야기하면 비판을 감내할 수 있지만 권리 뒤에서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여러분 이거 진짜 꼭 전해드리고 싶어요. 노조 일을 하면서 사회 고발을 업으로 하는 기자들이 정작 자신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낼 줄 모른다는 지적을 들을 때마다 안타까웠다. 기자들 스스로도 네이버 욕설 댓글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듯 나 역시 블라인드 앱은 깔아본 적도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조선일보 내부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든 말든 원래 기자들 댓글 따위 신경 안 쓰듯이 나도 똑같아요. 뭐라고 하든 말든. 와. 노조를 완전히 무시하네. 아유, 그러니까 뭐 똑같아야죠. 근데 네. 이게 진짜 조선일보가 조선일보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 드시잖아요. 제가 그래서 조금 더 찾아봤더니 지난 7월 1일자 미디어스 기사에 조선일보 기자들 월급 명세서 보고 본지 사설 읽으니 착잡이라는 기사가 있어요. 저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아니 지금 인플레이션 심각한데 임금 올리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었죠. 그리고 조선일보도 그런 뉘앙스로 결국은 임금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는 논조의 보도를 계속 내놨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근데 조선일보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쓰긴 썼는데 자기네들 월급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들 생각에. 아니 그래도 그렇지 내 월급은 근데 또 우리가 계속 보도한 거는 올리면 안 된다는 건데 내 거만 올려주세요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착잡한 마음이었다. 예. 참 답답합니다. 어쨌든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네. 더 이상 코멘트는 안 달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2분 정도 1분 한 30초 남았는데 네. 문희정 평론가가 사진을 한 장 가져오셨어요. 네, 제가 사진. 퓰리처상을 수상했던 사진 한 장 네. 함께 보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제가 네. 사실 김건희 씨의 음, 빈곤 포르노 사진을 보는 순간 음, 저는 이 사진이 갑자기 머릿속에 확 떠올랐어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면 앞에 수단의 여자아이예요. 아, 굶어가지고 예, 요 맞아요. 근처에 급식소가 있어요. 식량 배급소가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길 가다가 예. 거기까지 갈 힘이 없어가지고 끙끙 그러니까 우는 소리도 크게 못 내요. 이렇게 앓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뒤에 독수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이 1994년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 사진인데 이게 제목이 웨이팅 예, 게임이라고 써요. 예. 웨이팅 게임이라고 그러니까 돼 있어요. 수단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예, 게임이라는 예. 제목의 사진인데 예. 이 아이가 음. 죽고 나면 숨이 끊어지고 나면 독수리가 이 아이를 이제 소위 그러려고 말해서 하는 좀 것 끔찍하게 같아요. 먹으려고 예. 그 모습을 찍은 거예요. 이건 이제 맞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케빈 카터라는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제가 왜 이 사진을 떠올렸냐면요. 네. 지금 김건희 씨와 관련해 가지고 그리고 간혹 이제 윤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도 취재를 맡고 일방적으로 대통령실 제공의 사진들과 서면 브리핑이 주를 이루는 경우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베트남 주석이 방문했을 때 정상회의 때도 대통령실 제공의 사진만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대통령실 제공의 사진이 보도 사진으로 사용이 되는 게 이게 올바른가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저는 생각보다 좀 심각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잠깐 기자를 조금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사진 기자를 한 20년 넘게 하신 선배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팬 기자는 글로 기사를 쓰지만 사진 기자는 사진 한 장으로 기사를 쓴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 기자들의 사진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느끼면서 그다음부터는 보도 사진을 예사로 사실 못 보겠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예사로 대통령실 제공이라는 사진들이 보도 사진으로 뿌려지는 상황을 보면서 이 사진이 떠올랐던 이유는 이 사진을 찍었던 케빈 카터가 사실은 퓰리처상을 수상한 그 해에 스스로 생을 마감을 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 이 사진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향을 일으켰지만 문제는 이것 때문에 사실 수단에 많은 구호가 이어지기도 했거든요. 지원금이 이어지기도 했고. 근데 사람들이 아니 너는 한가하게 사진을 찍고 있어. 애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니 애를 먼저 구해야지 네가 지금 사진 찍는 게 중요해? 라는 비판에 엄청나게 시달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에 사실은 살인, 시체, 분노 그리고 고통에 관한 생생한 기억이 나를 떠나가지 않는다라는 유서를 써놓고 자살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의 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은 아버지를 사진 속 독수리와 동일시했다. 그러나 내게 아버지는 독수리 앞에 속수무책으로 울부짖던 그 소녀였고 세상이 바로 독수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퓰리처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사명감에 불타는 사진 기자였지만 자신의 사진이 불러일으킨 반향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생을 마감한 사진 기자가 있을 정도로 보도 사진이라는 건 그렇게 아무나 찍어가지고 함부로 그냥 기사에 끼워넣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진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보도 사진이 어때야 하는지 지금 대통령실 제공으로 나오고 있는 그 보도 사진들이 얼마나 심각한 철학의 부재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좀 그 심각성을 좀 고민해 보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케빈 기자는 결국
그 본인의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전 세계의 이 가난 또 수단의 이 어려움, 기아 이 부분을 알리기 위해서 사진을 찍어서 제공했지만 세계의 많은 사람들의 시선은 차가웠잖아요. 그 아이를 그렇죠. 왜 구하지 못했냐라고. 물론 케빈 기자의 그런 그 보도 사진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가지 시선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어떤 의도로 그런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진을 찍는 과정에 있어서 그런 어린아이가 어떤 그 대상이 됐다고 하면 예컨대 그거 뭐 본인들은 주장을 하지 않지만 또 다른 시선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왜 김건희 여사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 아이가 동원돼야 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시선은 각각 다를 수 있다. 케빈 기자가 그런 시선으로 찍지 않았다 하더라도 케빈 기자에 대한 엄청난 비난이 그때 있었습니다. 저 아이를 왜 구하지 않고 사진을 찍고 있었냐고. 그 말의 울림을 김건희 여사의 대통령실도 좀 심각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은 필요할 때 찍는 것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볼 때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신다고 하면 자기 주장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디어 백태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또 문희정 평론가의 날카로운 지적 함께 보면서 미디어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저널리즘의 원칙이 세워지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는 정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 매주 토요일 7시에 저희는 본방송이 되고 또 그 뒤에도 계속 재방이 됩니다. 많이 알려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그래야 저희들이 계속 더 힘을 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지원, 지지 간절히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